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새로운 세상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4.11 총선 후보 등록 마감 특집 정치는 경제다 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대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무은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아침에 날씨가 좀 이렇게 쌀쌀하기도 해서 조금 이제 차도 좀 막혀서 저희가 방송 시작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주 해가 뭐 회의 때문인지 네. 금요일 때문인지 비가 많이 와서 사고가 나서 그런지 네. 많이 막히는 거예요. 네, 차가 많이 막혀서 그래서 저는 오늘 전철 타고 와서 다행이에요. 예, 그 오늘 비가 오는 걸 이렇게 보면서 뭐 아마 각자 기분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다르시긴 하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늘 그 총선 후보 등록 마감하는 날인데요. 그 비가 이렇게 쫙 내리는 게 약간 저는 좀 뭐라 그럴까 이게 기쁜 비가 아니라 약간 그 슬퍼서 흘리는 눈물 같은 그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요번에 이제 공천 과정이나 또 이렇게 공천되신 분들의 면면이 사실 국민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드리기보다는 좀 실망과 또 눈물을 좀 흘릴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먼저 좀 그 공천 근황을 좀 먼저 좀 듣고 그 다음에 공천에 대한 뭐 소감도 좀 듣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좀 보내셨습니까? 예. 뭐 몇 가지 그 토론회도 있었고요. 네. 또 중국 다녀왔어요. 예. 토론회는 어떻게 하면 이 유통민주화를 이루느냐. 네. 그래서 시민주권 시대에 소비자들이 이 사실은 주인인데 네. 유통업체가 주인이거나 공급업체가 주인인 경우가 많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렇죠. 이 공급자들의 어떤 권한 남용 혹은 불공정 행위, 예. 뭐 부패 행위 이런 거로부터 불필요한 가격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담합을 하다가 보면 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 이제 소비자 주권 시대에 맞게 행동하려면 소비자들이 단합해야 되고 연대해서 네. 그것을 바로잡는 능력을 보여줘야지. 네. 수천만 명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남이 누가 해결하겠지 이러고 나서지 않으면 결국은 제조업자들 중에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이나 유통업체 중에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담합해서 나쁜 일을 할 수가 있고 애써 버는 돈을 낭비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기 위해서 이제 소비자 주권 시대에는 소비자들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런 그 소비자들의 의식 있는 행동을 도와주는 단체들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 유통 민주화를 이루는가 그거에 대한 이제 조그마한 그 모임 준비 작업들이 좀 있었고요. 네. 현재 농협 예를 들면 입구 중소 기업 제품 예. 판매하는 백화점이나 일부 유통이 있잖아요. 예, 예. 이런 것이 다양하게 예. 활성화되는 방법은 무엇일까? 또 그리고 국민들이 소비자가 예. 아예 주식을 지분을 가지고 국민자본처럼 그 양심적인 유통을 키워나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네. 또 새로운 기술을 결합해서 국민들에게 이익이 가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네. 이런 것은 그 은행의 공공성을 높이거나 금융의 공공성 높이는 것 못지않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예. 그 논의가 좀 있었고요. 네. 다른 하나는 이제 뭐 UN 리우 플러스 20, 네. 즉 1992년에 있었던 지구정상회의의 20주년 기념 행사가 올 브라질에서 있거든요. 네. 6월 15일부터 비즈니스 포럼이 열려요. 6월 15일부터요? 예, 비즈니스 포럼은 6월 15, 16, 17, 19 이렇게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국가 수반들 예. 회의가 21일, 22, 23 있는데 네. 그거 이제 준비 관계로 좀 얘기들이 있었고 그러곤 중국 갔다 왔는데 중국에도 마침 비가 왔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뭐 이 비가 아주 단비로 아주 굉장히 환영들을 하고 있고 제가 갔던 그 정주 지역의 원자바오 총리가 하도 비가 안 와서 걱정이 돼 갖고 일주일 전에 마침 다녀갔대요. 그러니까 원자바오 총리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죠. 본인이 와서 기우제 지내다시피 같이 농민 걱정을 하고 네. 한발 걱정을 가뭄 걱정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비가 왔으니까요. 저는 뭐 주로 경제특구 단지를 네. 다니는 거지만 네. 경제특구 단지에서도 네. 이 봄비가 내려서 세상 만물의 활기가 돋기를 네. 이런 기대하는 마음들이 많더라고요.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봄비를 정말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예, 예. 그런 분위기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예. 정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앞으로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또 리우 관련된 또 정상회의라든지 네. 또 중국에서 하고 계시는 또 여러 가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더 심층적으로 좀 듣고 싶은 내용들이 많이. 네, 중국인들이 아주 예. 열심히 이 경제 민주화를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는 네. 정부와 기업과 근로자들의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하는 일들입니다. 네, 네, 저희가 문경현 대표님과 함께 총선 후보 등록 마감 특집 정치는 경제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은요, 트위터에서 샵 문국현 이렇게 해서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총선 후보자 등록 마감 날입니다. 오늘 여야 모두 공천으로 지금 몸살을 많이 앓고 있고, 뭐 결국은 새누리당의 김종인 의원도 이제 사퇴하시고 하여튼 계속 이렇게 시끌시끌하고 좀 우울하게 국민들을 만들기도 했는데 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좀 한참 이렇게 정치 계절에 온 국민이 정치에 관심이 많을 때 제가 중국에 가 있고 막 이래서 죄송하기 정말 짝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정확한 사항을 몰라요. 어떤 당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그러나 이제 공통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거는 지금이야말로 좀 경제 민주화라든가 네. 또 선진화를 위해서는 과거식 판을 좀 놔두고 개혁될 때까지 놔두고 새로운 판을 짜는 네. 특히 이렇게 모바일이나 인터넷에 익숙하신 분들은 새로운 플랫폼을 짠다고 그러는데 네. 새로운 플랫폼을 짜는 그 분위기가 3, 4개월 전에만 해도 굉장히 많았는데 예. 지금 3, 4개월 지나고 나니까 도루묵이 됐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냥 과거 지향적으로 가버렸고 과거의 플랫폼에 끌려가는 네. 과거 판에 끌려가는. 그래서 이렇게 기업들 보면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1년에 수십만 명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오는데 네. 재벌을 그렇게 문제점 많고 다만 많이 한다, 불공정 행위한다, 이 사회를 부패한 사회로 이렇게 유지하게 한다, 말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신입사원 시험에 이제 응시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아무래도 재벌 대기업을 가장 선호하죠. 또 비판을 하면서도 선호하는. 그런데 이렇게 공무원 네. 비판하고 재벌 비판하면은 네.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88%가 있고 네. 또 기업체 수는 99%를 차지하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많이 가야지. 그렇죠. 예.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을 괴롭힌다고 네. 또 그리고 부패 원흉들이고 정경 유착이라고 하던 그쪽으로 몰려간다는 건 이건 이율배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정치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이 기업에서 나타나는 현상처럼 양대 정당에는 그들이 잘못했다고 그렇게 비판하면서 예. 소위 말하면 정치 엘리트들은 글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국 우리는 5%에서 10%도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바뀌고 좋은 사람들이 되길 기대하는 것보다는 네. 90%나 95% 심지어 일부 나라에서는 99%라는 그분들이 힘을 합해서 네. 새로운 플랫폼 짜기를 하고 예. 새 판을 짜고 예.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야지 예. 경제도 정치도 결국 과거 방식에만 의존해 가지고는 네. 양극화도 개선될 길이 없고 그렇죠. 젊은이들한테 희망이 예. 생길 수도 없다고 봐요. 특히 이번에 보니까 네. 경제 민주화의 어떤 리더로 이야기되던 몇 분이 네. 양쪽 정당에서 마지막에 사퇴를 하거나 배제되거나 네. 그랬던데 그런 것도 좋지 않은 사인이죠. 아무리 재벌 위주고
뭐 과거의 부패나 무능의 상징인 그런 데더라 하더라도 네. 그런 어떤 개혁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좀 들어가면 한쪽으로는 그쪽 물을 좀 깨끗이 하면서 네. 새 판을 짜거나 새 경제를 짜면 네. 좋은 건데 그런 분들이 도정 하차하잖아요. 네. 그런 거는 뭐 결국 도루 무기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질문도 하나 들어왔는데 그 친재벌 인사들을 공천하고 결국은 또 재벌 개혁론자들은 또 공천에서 탈락되는 뭐 다는 아니지만 예. 여러 번이 탈락되는. 예.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제 초기에는 재벌 개혁을 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제 현실에 딱 부딪혔을 때는 재벌 개혁보다는 재벌 옹호론자들이 더 힘을 얻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득권 뭐 1% 내지 10%를 고친다는 것은 이 낙타가 바늘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과정이라고들 그러니까 네. 그거는 뭐 정치만 그렇겠어요. 경제가 다 그렇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네. 그 속에 자꾸 나도 어떻게 들어가서 수혜자가 될 것이냐 이러지 말고 예. 젊은이들을 위한 새로운 판을 짜야 된다고 보고 예. 그것이 중소기업의 명품하고 네. 중견기업의 세계화라고 봐요. 중소기업의 명품화와 중견기업의 세계화. 결국은 그런 측면에서는 또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봐도 좀 이제는 양대 그 거대 정당으로 이렇게 독점화되는 구조가 좀 깨지고 네. 이제 좀 작은 정당, 건강한 정당들이 좀 많이 이렇게 나와서 새로운 어떤 활력을 좀 불어넣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이제 대의 정치에서는 특히 네. 국민을 대표하는 그런 기구들이 대의 정치를 해서 네. 국민 대신에 하는 건데 네. 이게 전체 국민의 50%도 더 되는 분들이 기존 정당을 불신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 투표 때도 보면 50% 안팎밖에 투표가 안 나와요. 네. 그럼 불신하는 사람들이 50%가 더 되고 네. 투표장에 나오는 사람은 50%도 안 되고 네. 그중에 반을 겨우 받아서 어떤 정당이 다수당이 된다든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거나 그럴 땐 소수를 대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민의가 다 반영된 건 그렇죠. 아니에요. 그래서 대의제도의 네. 가장 기본 전제는 네. 그래도 전체 국민의 50% 이상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나와야 되고 그런 인물이 나와야 되는데 네. 지금은 뭐 안철수 같은 사람 외에는 그런 인물도 별로 안 보이고 네. 당으로 봐선 30%를 넘는 당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선진국처럼 결국은 연합이 일어나야 되고 예. 콜리션이라고 그래서 정당 제휴가 일어나고 이래야 되고 네. 또 국민운동단체 같은 데가 이런 정당 기구를 지지하고 나서고 이래야 되는데 네. 우리는 그냥 양당만 덜렁 있고 나머지는 사실은 그런 기능을 못 한단 말이에요. 거의 뭐 들러리나 좀 무시당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입장이죠. 우리 민주주의 이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활성화하려면 네. 투표를 아주 높이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또 결선 투표를 하든 뭘 해서라도 50% 이상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나 사람이 4년이든 5년을 끌게 해야지 지금처럼 25%나 30%만 지지를 받아도 여당이 되거나 대통령이 될 수 있으면 네. 항상 나머지 75%나 네. 65%는 예. 반대를 하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과반수 확보가 아주 중요하고 현재처럼 4분의 1을 차지해서 나라를 운영하겠다는 네. 이 제도는 욕심이라고 봐요. 국민이 자기네들을 왜 버렸는지 네. 국민이 왜 자기네들을 불신하는지 네. 이거를 이해해서 자기네들이 해결 못하면 나머지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키우듯이 네. 이 작은 이런 시민연합이라든가 네. 또 국민운동이라든가 소수 당들을 길러줘서 자식세대를 대변하는 자식세대당 같은 게 나오도록 도와줘야 되고 네. 또 안철수 같은 사람이 두려움 없이 나올 수 있도록 네. 그런 뭐 IT당이라든가 네. 뭐 신뢰 기반 뭐 네. 창조당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네. 지금은 독점 체제거든요. 예. 새로운 정당 등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 총선이 끝나면 또 득표를 못 해가지고 계속 다 정당이 강제로 해산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진입 장벽을 높게 만든 게 아니냐. 그렇죠. 이건 다 뭐 어떻게 보면 87년 체제라고 하는 건데 경제 민주화를 헌법 조항에만 담아놨지 경제 민주화가 안 되고 있듯이 이런 이 나머지 정치 사회 모든 분야에서 독점 체제를 해놓은 거고 공급자 중심 체제지 이 국민이라든가 수요자 중심 체제가 전혀 아닌 거죠. 오히려 선거법이 어떤 면에서는 규제법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 신생 정당들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거의 엄두도 못 내고 들어왔다가 큰 코 다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규제법이라고만 해도 자칫하면 좋게 들리는데 독점보호법이죠. 독점보호법. 선거법은 독점보호법에서 그러니까 양대 정당으로 가능한 한 많은 그 기회를 주고 양대 정당 제도를 보호하는 기능이 훨씬 큰 거죠. 이걸 국민이 모르고 계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을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 선거법 개혁을 할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개혁을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다 보니까 이제 안 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아, 정말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그 자꾸 그 지금 총선 구도가 마치 이념 대립이나 또 다시 지역 구도 이런 것들이 아직도 이렇게 잔존하고 있는데 사실 국민들은 이념이나 지역보다는 사실 경제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독일식 경제 모델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가 지금 실패했다라고 보고 자본주의의 개선 모델은 뭐냐 그럴 때 독일이나 화란 그 네덜란드 쪽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미국식 경제의 장점도 있었지만 문제가 많다. 이런 거 양극화가 특히 심각하다. 또 이런 부패도 상당히 심각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있는데 아무튼 독일식 그런 경제민주주의라든가 또 신뢰와 지식을 기반으로 한 그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기반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게 하는 경제를 해야 되거든요. 독일은 지난 6년 동안에 일자리가 무려 6% 한 약 한 7% 포인트가 늘어났어요. 이게 수백만 일자리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의 이제 독일식 모델을 저희가 많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보면은 전부 상대방 헐뜯는 것만 있지 어떻게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게 없어요. 맞습니다. 또 이 한반도라든가 동북아의 평화 경제 모델을 제시해야 될 텐데 독일 모델을 보면 배울 게 참 많거든요. 근데 이거 뭐 영구 분단하겠다는 것처럼 보이고 영구 분단 정도가 아니라 자칫하면은 막 중국과 싸우는 상황까지 올 수 있을 정도로 분위기가 일부러인지 아니면 하다가 보니까 잘못해서 그런지 뭔가 갈등이 자꾸 확산되는 그런 정치 경제 사회 리더십을 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동북아 전체가 한반도의 경제 협력은 물론이고 동북아 전체가 러시아와 중국과 뭐 일본을 다 포함해서 미국과 유럽과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통합된 평화 경제 체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건 다 온데간데 없었고 오히려 좀 갈등이 자꾸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거시적인 걸 또 떠나서 아주 이 미시적으로 보더라도 기업 하나하나에서 어떻게 보면 여성 친화적으로 하느냐, 가족 친화적으로 하느냐, 사회 친화적으로 하느냐, 그리고 근로자들의 경영 참여가 무슨 뭐 나쁜 경영 참여가 아닌 모두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 또 그런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서로가 신뢰와 평생 학습을 기반으로 가느냐 이런 모델은 유한 킴버리 모델이라고 이미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독일식 모델을 거시경제 모델로 또 이 동북아의 평화경제 모델로 제시하면서 유한 킴버리 모델 같은 게 어떻게 보면 미시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수백만 또 제조업으로 보면 한 30-40만 개 제조업들이 따라만 와도 우선 굉장히 큰 변화가 있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근로자들이 정규직화하고 그 다음에 이 전문직화하는 거거든요. 이런 제도들을 논의해야 될 텐데 지금 보면은 그런 것들은 다 실종된 것 같아요. 거의 뭐 이름 바꾸기만 바쁘지. 이게 뭐 다 이름 바꾸고 예, 국민들과 정신 젊은 세대에게 이게 우리 부모 세대가 이렇게 해왔지만 네. 이제 자식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네. 여태까지는 이런 분쟁 지역으로 남아 있었지만 이 분쟁을 종식시키고 우리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평화협력 체제를 이렇게 혁신하겠다라든가 이런 그 지도력이 안 보여요. 예. 비전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지금 그 정치적 리더십들이 결국은 국가의 어떤 그 흐름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중소기업이나 또 이런 그 서민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그러한 그 영역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관심이 없고 기존에 잘하고 뭐 돈 많이 버는 재벌 기업 위주로 어떤 정책이나 환경들이 다 조성되는 결국은 말로만 이제 표 얻기 위해서만 뭐 중소기업 서민 이야기하고 실질적으로는 그런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 그런 비판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네요. 비전만 없는 거가 아니라 네. 또 하나는 개혁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전부 도루묵대잖아요. 네. 정부 예산이 이제 350조 정도 돼요. 네. 올해 350조 정도 되고 또 내년 가면 뭐 거의 한 370, 80조, 2년 안에 400조까지도 갈 거예요. 네. 그거 외에도 이제 뭐 민자 예산이라고 그래서 재벌들이 또 국제적인 자본과 함께 하는 이런 불필요한 많은 공사들까지도 국가에 나중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예산에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민자 사업의 상당 부분을 제외해 놓고 본다 하더라도 350조거든요. 네. 이거를 10% 줄이겠다는 네. 당들이 나와야 되고 네. 그것을 어떻게 줄이겠다라는 당들이 나와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돈 35조나 예를 들면 45조가 네. 교육 예산으로도 쓰일 수 있고 중소기업 살리는 데도 쓰일 수 있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쓰일 수 있고 가정을 보호하고 이 신혼부부라든가 아기를 막 갖는 네. 그런 가정들한테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그것이 사람에 대한 투자고 기술에 대한 투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연간 30조에서 35조 정도의 예산들을 네. 절감해서 사람에게 투자하고 가정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근데 다 쓰겠다는 얘기만 하지 네. 어떻게 줄이겠다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의 가장 그 큰 장점은 네. 어떻게 줄이겠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해서 이거를 더 유용한데 이렇게 돌려서 쓰겠다 이런. 그래서 얘기죠. 이제 먼저 지도층들이 반성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낭비를 많이 하고 있다. 네. 부패한 사회에 살고 있고 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정경유착을 네. 조장해 왔다. 네. 이런 전제가 돼야 그러면 어디서 정경유착을 없애지? 어디서 무능에 의한 것을 없애지? 네. 어디서 부패라든가 낭비를 없애지? 네. 어디서 머슴들이 고대강실에서 지내고 있는 것을 가동률은 20%도 안 되는 거대한 건물들을 어떻게 보면 가동률을 100%로 높이면서 네. 나머진 민간한테 팔든가 네. 현금화하지. 네. 이런 반성은 앙겔라 메르켈처럼 정부의 근본적인 재창조 계획에서부터 나오는데 네. 어떻게 정부의 조직과 활동과 예산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돈 쓰겠다는 얘기들만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국회의원 그러니까 자체가 뭐 벌써 이게 비전이 네. 없고 우리 한반도의 경제와 동북아의 경제를 어떻게 세계 경제 흐름 속에서 네. 또 새로운 기술의 변화 속에서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도록 중소기업한테 희망을 주도록 끌고 가겠다는 그 비전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네. 그리고 갈등을 조장하고 이러는 것도 문제지만 다른 하나는 350조면 전 세계에서 10대가 넘는 엄청난 예산 규모죠. 예, 탑10 안에 들어가는 거대한 예산을 어떻게 줄이게 했다. 어떻게 개혁하겠다. 그래서 기득권 체제를 제로 베이스에서 0점 기준에서 버릴 건 다 버리고 네. 버리는 사람만이 새로운 걸 얻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안 보이는 거가 네. 국민들이 더 절망하는 거고 어쩌면 그런 것들이 결국 이 현 체제의 지지도가 네. 정당으로 봐서는 50%도 안 되고 네. 또 정권으로 봐서는 30%도 안 되는 네. 그런 거가 되겠죠. 이번에 그 양당이 또 합의해가지고 그 국회의원 의석수를 또 한 석 늘리지 않았습니까? 299석에서 300석으로. 결과적으로는 뭐 국회의원들 보니까 양당은 엄청난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의정 지원비를 받아가지고 돈을 막 물수도 쓰고 그럼에도 모자라가지고 의석수 하나 또 늘리고 그러한 이제 정당들이 지금 양대 정당 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절감에 대한 의지는 사실상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죠. 그 국회도 참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낭비가 참 많은데요. 네. 이제 연간 법안 발의 건수가 2,000건이 넘거든요. 네. 선진국에 꽤 많은 나라가 뭐 200건도 안 되는 나라가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그러면 왜 200건도 안 되는 거가 네. 예, 전 세계적인 평균이라면 네. 이게 어떻게 2,000건이 넘느냐 네. 이거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고 어떻게 되면 우리는 10배의 낭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 사회가 법안을 정확하게 만드는 사람들만 모여 있어서 그러냐? 그럼 국회의원들 다 바꿔야 되겠죠. 네. 왜 이렇게 10배 가까운 이 법안 제출이 나오느냐? 참 어떻게 보면 많은 게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좋게 볼 수도 있지만 네. 이게 다 낭비적인 요소거든요. 네. 그중에 이제 원인을 이렇게 따라가다가 보면 로비스트들이 많아서 법안이 많이 나오는 것도 있는 거예요. 네. 계속 뭔가 로비에 의한 것들이 많으니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로비는 엄밀하게 말하면 불법인가요? 다양한 방법으로 합법적인 방법도 있겠죠. 예, 그러나 아무튼 그런 것도 많고 또 다른 하나는 예를 들어 의원 평가를 여기저기 단체들이 할 때 신중히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양적 기준을 놓는데 법안 발의 건수를 놓는다든가 건수를 넣으니까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것도 부풀려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 부풀려진 비용을 네. 국민이 세금으로 내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외국에서는 보좌관이 1인당 1명 내지는 4명의 국회의원들이 한두 명의 보좌관을 공유하는데 네. 우리 같으면 국회의원 1명당 보좌관이 6명이고 그다음에 또 인턴 같은 사람을 2명을 둘 수 있고 네. 그거 외에 공유로 쓸 수 있는 그런 또 이 전문위원 풀이 몇백 명이 있거든요. 네. 이게 왜 이렇게 많으냐 하면은 법안 건수가 많다가 보니까 네. 또 거기다 맞춰서 누군가 읽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좋은 뜻으로 봤을 때 나쁜 짓 하는 뭐 디도스 사건이니 이런데 관여되는 나쁜 전문위원들이나 무슨 보좌관들은 빼고 네. 좋은 일만 한다고 치더라도 그 수천 건의 법안을 읽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게 200건을 읽어야 되는 거와 2,000건을 읽어야 되는 건 전혀 다른 거죠. 그럼 읽지 않고 하는 방법은 당론이라고 그래서 거수기처럼 당이 정해졌다 그렇게 해갖고 읽지도 않고 투표장에 나가면 돼요. 네. 본회의장에 나가서 투표하면 되는데 사실 그런 모든 낭비들이 생기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정보 입법권을 너무나 남용해서 그런 거예요. 네. 정부가 상권 분립 체제하에서 입법을 거의 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는 정보 입법권이 많거든요. 예. 예.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국회만 해도 낭비가 어떻게 보면 10배나 있는 거죠. 네. 이걸 10분의 1로 줄여보세요. 얼마나 많은 절감이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국회만 그런 게 아니라 정부 도처에 네. 모든 지방정부에 네. 이 낭비적 요소가 있는데 작게는 20%에서 많은 데서는 90%의 낭비가 있는 거죠. 네. 이걸 바로잡는 국민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네. 이 20대 30대 40대는 분노만 하지 말고 네. 이걸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이 부모님들이 낸 세금 네. 또 자기가 낸 세금이 좋은 데 쓰여야 기업이 활성화가 되고 네. 또 교육이 활성화가 되죠. 맞습니다. 잠깐 좀 환기를 하는 측면에서요. 사실은 우리 대표님도 18대 총선에 참여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오늘 이제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되면 이제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냥 가볍게 지난번에 그 총선 참여하시면서 이렇게 굉장히 급하게 또 이렇게 등록하시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뭐 또 이
당이 사실상 해체되다시피 한 상태라 예. 제 그 등록 서류를 제때 못 내게 될까봐 네. 나가기는 결정을 했는데 네. 그 서류가 한 3일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겨우 했죠. 네. 그래서 어떻게 선거를 굉장히 재밌게 치르시고 또 감동적 승리 뭐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 좀 선거 뛰시면서 좀 재밌었던 일이나 뭐 감동적이었던 예, 기억이 뭐 있다면. 예. 그때는 이제 대선에서 많은 분이 지지는 해줬지만 네. 그래도 대운하를 주장한 그 후보를 이기지 못하고 예. 또 뭐 747인이 막 주식을 3천 5천으로 늘리겠다는 누가 봐도 거짓말 같은 그 공약을 내세운 사람을 바로잡지 못한 통안만 가지고 있었죠. 네. 아, 국민들이 이런 데 딸려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총선에 갑자기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선에서 국민들이 착각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데가 은평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네. 그래서 뭐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사실은 은평을 자주 가보질 못했었는데 네. 거기 뭐 대우나 선봉장이라는 거를 자처하면서 마침 그 4대 강변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책을 발간했던 이재호 의원이 나왔 네. 지역이래요. 네. 그분의 그렇죠. 아주 터줏대감인 지역이라고 그래서 네. 그럼 저기 가서 대선 때 잘못된 것을 네. 다시 한번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네. 그러고 갔는데 네. 놀라운 거는 전 뭐 떨어질 줄 알았죠. 뭐 워낙 민주당도 센 지역이고 네. 이재호 씨도 센 쪽이라. 그렇죠. 근데 나중에 그 민주당이나 이재호 씨나 네 당 합한 것보다도 더 많은 표가 저한테 쏠린 걸 보고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네. 많은 사람들과 총선 같이 나가자 그럴 걸. 예. 이걸 하나 나간 거가 이게 큰 실수였구나. 아. 그때 이제 제가 국민의 뜻을 잘못 알은 거. 은평 시민들의 높은 이 어떤 경제관이라든가 예. 국가관을 제가 잘 모르고 네. 그냥 가서 설득을 해서 좀 대우나 이분을 좀 혼을 내줘야 되겠다 한 건데 혼을 내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하시오 그렇고 저희 편을 저희 쪽을 네. 이제 들어줬을 때 국민이 더 이것을 갈망하고 이렇게 아주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데 네. 우리 기업인들이 뭐 실패한 데는 전제를 가지고 가버렸던 거죠. 사실은 이길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연대에 들으면 기업인들이 수십 명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다들 실패한다라고 전제하고 나 하나 몸 던지자 이런 식으로 나갔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네, 어떻게 될지 아마 모르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네. 겁니다. 많은 네. 분들은 양대의 재벌 같은 그런 정당이 커 보이고 그쪽이 압도적으로 이기리라고 생각하지만 예. 개중에 일부 무소속이나 일부 아주 작은 데서 나오신 분들을 네. 오히려 국민은 네. 당신들이 왜 모이질 않느냐, 네. 왜 당신들이 그렇게 용기가 없느냐, 네. 네. 당신들이 그만큼 성공했으면 나라를 위해서 몸도 던질 줄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책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쭉 이렇게 지켜보면서 느끼는 게 총선 때도 중요하지만 총선 이후에 정계가 한번 큰 지각 변동을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뭐 아무튼 기업인들이 네. 존경받는 기업인, 신뢰받는 기업인들이 이 자기 사업을 잘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사실은 나라가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네. 과거 방식으로 가는 이 사회를 새로운 방식으로 갈 수 있도록 네.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예, 이제는 좀 경제 전문가들이 이제 나와서 국가 경제를 어떻게 바꿔야지만 되는지 그거에 대한 한판 승부를 좀 걸어야 될 시점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특히 기업은 예. 뭐 전 세계 이제 100대 기업하고 전 세계 100대 국가를 놓고 보면 이 예산 규모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기업이 지금 더 국가보다 더 크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이즈만 놓고 보면 국가가 한 45개 차지하고 네. 기업이 55개를 차지할 정도로 네. 또 그 추세는 계속 기업이 60개, 세계적인 기업이 60개, 세계적인 국가가 40개밖에 안 될 정도로 국가 비중보다 글로벌 이
시장이라든가 지구촌화하는 이런 기업의 이제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의 리더는 어떤 때는 다국경 다문화를 다 감안한 그런 리더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국제적 그런 식견을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유엔이라든가 세계경제포럼이라든가 그 트랜스페런시 인터내셔널이라고 반부패 기구라든가 이런 데와 협조하면서 그 회사를 깨끗하게 이끌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패를 막는데도 기업인들이 사실은 선진화된 기업이라면 훨씬 앞서 있는 거죠. 오히려 민간 영역에서 더 깨끗하고 명확하게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 국제적인 기업 쪽에서. 국제적인 쪽에. 그러나 이제 뭐 일부 국내 기업 쪽은 또 안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국제적 압력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국제적인 사업을 많이 하는 데는 금세 보이콧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국가가 이렇게 보호해 줄 때는 견딜 수 있지만 국가가 보호해 주지 않는 나라들은 태반의 기업들은 아주 투명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봐야죠. 네, 맞습니다. 좀 그 부분이 이제 민간 영역과 정치 공공 영역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역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이제 이 정보 영역에서는 창조성은 뒤떨어지지만 공익성은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약자에 대한 배려가 세계적인 기업들 경우는 자칫하면 뒤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 국민이 낸 세금이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거둔 세금을 부패하거나 낭비하지 말고 약자 보호라든가 소수자 보호라든가 그리고 이 모든 사람에게 기회 균등을 위해서 정부의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업은 계속 커가고 있는데 이 정부는 부패를 키워나가고 소수자나 약자라든가 기회 균등의 어떤 사명을 약화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반정부 운동이라든가 이 불신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독일처럼 빨리 과거 관행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경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념 대결이 아니라 경제 솔루션이 좀 더 중심에 와야 되는 시대가 됐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재벌 중심의 소수자를 위한 경제 시스템이냐 아니면 중소기업과 명품 강소기업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정치 리더십이냐 이걸로 이제 국민들이 좀 판단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는 흔히 전략적 사고라는 게 최대의 효과를 가져오되 최소의 비용을 쓴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보면은 최소의 효과를 위해서 최대의 비용을 쓰는 것 같거든요. 비효율의 극치라고 이게 비효율의 극치가 건물에 가보면 나타나요. 국민은 다 어려운데 건물들 한번 가보세요. 우리나라 건물들은 하나같이 호화 사치에 아주 극단이거든요. 정부 건물들 보면은. 그래 정부 건물만 그러냐 하면 그 안에서의 방송 씀씀이 그 안에서의 예산 씀씀이 그 안에서의 모든 비용 씀씀이들이 그런 거네. 거기다 부패와 또 낭비와 과거에 잘못된 관행과 연결된 게 그렇게 많다면 그거는 최대의 비용을 쓰면서 국민들에겐 최소의 만족감을 주는 거죠. 이게 반대로 돼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 쪽에서 기업인들이 들어오는 걸 두려워하는 거가 뭐 기업인들도 부패하지 않느냐 돈 갖다 주는 사람이 기업인 아니냐 이러고도 나오지만 그런 기업인은 소수고요. 기업인들은 정말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한 그런 전략적 사고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국가 운영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국회를 가보니까 의원회관 신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돈을 요번에 이제 당선이 되시면은 이제 그 새로 진 그쪽 의원회관으로 아마 거기에 그 법안 통과 이제 발의 건수가 2,000건 이상 2,500건씩 되고 물론 통과되는 건 한 500건 안팎이지만 이 발의 건수도 10배 이상 많은 거고 통과 건수도 뭐 한 2배에서 5배 많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근본이 잘못돼서 그런 거니까 그런 걸 바꾸다가 보면 뭐 그 건물의 반은
뭐 다른 국제기구가 쓸 수도 있겠죠.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좋은 자리에 그렇게 호화로운 또 건물을 또 짓고 있고 그런 데다가 예산을 갖다 또 쏟아붓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국회에 비해서 정부의 낭비가 행정부의 낭비가 훨씬 더 많습니다. 국회도 낭비가 많지만 행정부는 더 낭비가 심하죠. 참 문제죠. 그렇죠. 행정부 예산은 참 더 크니까 훨씬 더. 그렇죠. 국회 예산은 뭐 1조가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좀 정치적 리더십을 선정하는 기준들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되겠다. 과거처럼 뭐 진보냐 보수냐 이게 뭐 좌파냐 우파냐 이게 지금 지금 국제사회 흐름이랑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경제 그렇죠. 국민은 이미 탈이념했고 국민은 이미 세계화돼 있고 또 IT 쪽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정보망을 가지고 있는데 뭐 기득권이나 이 체제를 잘 활용하는 그런 그룹들은 그 체제 수호하기만 바쁘고 기득권 수호하기만 바쁘지 세상 돌아가는 기술적 변화라든가 경제적 변화라든가 젊은이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거, 또 젊은 가정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거, 또 약자, 중소기업 이런들이 절실히 필요하는 것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념으로 딱 편을 갈라가지고 진영 논리로 이렇게 하면은 편하니까 제가 보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빨리 좀 이 동북아 전체 경제 협력을 보는 그런 눈들이 나와야지 동북아를 분쟁의 자리로 유지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혹시 있다면 그건 국민의 이름으로 지탄해야 되죠.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 이제 정치적 리더십으로 우리가 좀 새롭게 좀 봐야 될 게 국제 감각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시대인데 사실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무슨 뭐 글로벌 감각이 뭐가 필요 있을까? 나는 지역구 문제만 잘하면 된다. 근데 최근에 이제 글로벌과 로컬이 결합된 글로컬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미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그 국제 감각과 국제적 네트워크가 있는 리더십들이 국회에 입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뭐 제 느낌에 해외 많이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꽤 많은 것 같아요. 해외를 다니기는 많이 다니죠. 그러나 해외 많이 다닌다고 국제적 감각을 갖거나 국제적 그 합의 그리고 이 지구촌의 합의를 따르겠다는 생각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니기는 다니는데 국제적 글로벌 표준이나 합의 쪽은 무시하고 다닌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어떤 뭐 경력 쌓기라든가 그냥 국내의 정치적이나 무슨 사회적 용도로 쓰는 것이지 전 세계와 우리 대한민국을 연계시키는 데는 아주 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의 그 부패 그 심각도가 계속 나쁜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요 얼마 전까지도 39위에서 또 43위로 떨어졌어요. 부패 지수가 이게 한 10위권에 가 있어야 되는데 경제 규모나 예산 규모나 그렇게 따지면 10위권이 맞는 거죠. 이게 저기 랭킹이 낮을수록 나쁜 거거든요. 그냥 청렴도에 해당한다고 봐야 돼요. 청렴도로 한 10위권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43위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보다 또 4위가 떨어졌는데 우리나라가 계속 혼탁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예를 들면 세계 표준이라는 게 있어요. ISO 26000 세계 표준 중에서 사회 책임 표준이에요. 이 사회 책임 표준에는 반부패도 아주 중요한 요소고 노동권이나 인권이라든가 또 학습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거든요. 또 환경은 물론 들어가 있고요. 이런 거 ISO 26000 세계 표준 26000이라는 걸 아는 기업이 드물 정도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 노동권이라든가 뭐 환경권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뭐 이 반부패 이런 거가 다 껄끄러운 단어들이거든요. 기득권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그런 측면에서는 제일 늦은 거죠. 그래서 저는 해외에 많이 안 다녀도 좋으니 제발 좀 그런 ISO 26000이라든가 세계적 합의문들을 읽어보고 자기네들이 그걸 좀 고쳐야지. 자기네들이 그게 부패하였고 부정하다가 보니까 그런 세계 표준을 일반 국민들이나 기업이나 대학이
제대로 실천할 기회를 막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네들 망하는 건 괜찮은데 네. 왜 나머지 기업들과 나머지 젊은이들의 미래까지 북한처럼 네. 어떻게 폐쇄한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안 좋은 거죠. 좋은 어떤 지금 좋은 흐름들, 어떤 건강한 어떤 국제 표준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또 글로벌 명품 기업들은 다 준수 다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기업들은 그런 부분에서 뭐 별로 의지가 없고 기업이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지도층의 의지가 없다 보니까 없으니까. 기업들과 대학과 젊은이들한테 그게 소개되거나 확산될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ISO 26000 이런 것은 사실은 최근에 들어서 저도 이제 그런 개념들을 뭐 저는 기업인은 아니지만 좀 알게 됐는데 언론인들은 더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의외로.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좋은 개념들인데 진짜 생소하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거기 합의 가는데 거의 9년이 걸린 그런 세계적인 노력이거든요. 그리고 덴마크에서 2010년 11월에 그게 통과될 때 세계적인 아무튼 합의고 세계적인 큰 사건인데 우리는 뭐 지금 11년이 지나고 12년 3월인데도 ISO 26000이 뭐야 이러거든요. 그 이전에 또 글로벌 컴팩이라고 있어요.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전 세계 기업인들의 대표기구라고 할 수 있는 세계경제포럼과 전 세계 정부기구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유엔이 힘을 합해보자. 그래서 다영역 간의 합의로 그 경제와 제1섹터인 경제와 제2섹터인 국가와 제3섹터인 민간이 이 시민사회가 힘을 합해보자. 그래서 합의했던 게 글로벌 컴팩이고 그것을 코피 아난의 뒤를 이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역점 사업으로 글로벌 컴팩을 하고 있거든요. 이 글로벌 컴팩이라는 게 지구촌 합의라는 뜻이에요. 이 글로벌 컴팩도 한국 사회는 일부 대기업이 국제사회에 가서 완전히 야만인처럼 보이니까 그것을 좀 이렇게 일부 쓰고 있다 뿐이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요? 주장만 하고 있는 거지 실제 그것을 실천은 안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참으로 불행한 거예요. 뭐 글로벌 리더들이 필요하다. 또 글로벌 안목이 필요하다. 그러놓고 외국에 놀러만 다 갔다 오거나 무슨 자기 선전하러 갔다 온 거지 이 글로벌 합의를 전혀 한국이라 소개를 안 하고 실천도 안 하고 그것에 맞는 국내 표준과 제도화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소극적인 거죠. 전혀. 반기문 사무총장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는 뭐 국가 영웅 취급을 하시면서 그분이 실제로 유엔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에선 별로 잘 소개도 안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유엔 사무총장은 중립 국가 내지는 약소 국가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개발 국가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할 수 있었다는 것은 좋은 기회고 나라 선전하는데 좋지만 중립 국가 내지는 미개발 국가다, 개발도상 국가다라는 걸 인정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무슨 다른 때는 또 우린 선진국이기를 또 교면하게 주장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려면은 사실은 그런 국제사회의 리더들의 합의 이런 것들을 정말 앞서서 가야 될 정도인데 그래야 선진국이 되잖아요. 근데 계속 그것을 숨기고 뒤로 하고 미루고 방해하고 이러고 있죠. 정치 리더십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국제 표준, 국제적인 이런 좋은 합의들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좀 하고 그 자기가 있는 지역이나 또 이런 데서 좀 이게 구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교육과 전파가 잘 안 되게 하는 힘이 부패래거든요. 부패와 연고주의. 그래서 교육의 적은 부패와 연고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줄 잘 서면 되고 부패하면 모든 것이 저절로 나눠 먹을 게 생기는데 뭐토록 학습을 하느냐. 그래서 학습을 안 하고 부패에 줄서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패가 모든 만병의 원인이 부패고요. 특히 기득권들의 부패, 재벌의 부패 이것은 언론을 부패시킬 수도 있고 사법을 부패시킬 수도 있고 정치를 부패시킬 수도 있고 행정을 부패시킬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회도 부패시킬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일 섹터인 경제가 네. 부패가 없어지게 해야 되고요. 네. 경제 민주화가 네. 그중에 아주 중요한 과제고 네. 국제적 합의 실천이 아주 중요한 네. 우선순위죠. 맞습니다. 그 경제 민주화를 또 이루기 위해서는 또 정치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이 의지가 있어서 좀 같이 이렇게 받침이 돼야 된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치는 경제와 굉장히 밀접하고 뗄래 뗄 수 없는 관계다. 네. 저희가 이제 그렇게 계속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민께서 저희 이 방송을 보시면서 정말 이제는 제대로 된 리더십을 좀 뽑아야 되겠구나. 좀 이번엔 좀 눈 좀 크게 뜨시고 진정으로 국회의원 한 명이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이 나라 경제와 또 국가적인 어떤 위상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시고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제 그 새로운 정치 혁신을 위해서는 또 새로운 인물들이 또 정치에 많이 진입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정치 신인들이나 청년들의 정치 참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 최근에 이제 청년들이 정치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청년 비례대표, 뭐 지역구에도 출마한 청년들도 있고, 심지어는 청년당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요번에 출마하고 있는 다양한 청년층의 후보들에게 요구되는 또 정치적 소양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누가 주인인지를 알아보는 그런 게 중요하죠. 지금 네. 머슴들이 모여서 크게 있다 보면 주인을 무시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주인은 흩어져 있어서 네. 숫자는 수천만 수십억도 되지만 국가를 운영하는 머슴들은 몰려서 한 건물에 있거나 네. 같이 몰려다니다 보니까 네. 뭐 경찰력을 그걸 장악하고 있다든가 사법권을 장악하고 있다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그 국민 위에 올라서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주권자 국민에 대한 머슴 정신이 가장 투철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떤 그 탄압이나 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겠다는 그런 자기 단련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국민들은 작은 것이 아름답다. 네. 씨앗이 다 작잖아요. 네. 좋은 씨앗을 심어야지 네. 썩은 나무에 기대서 뭐 살겠다고 그러면 그 국민도 옳은 거 아니거든요. 네. 썩은 나무는 이제 과감히 버릴 건 버리고 새 씨앗을 심어야 되거든요. 예. 이 작은 씨앗 하나하나가 소중한 거고 그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또 동북아의 평화 경제 체제를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돼 있는 네. 아주 단단한 좋은 열매라면은 우리가 심어야죠. 예, 그래서 그거는 상호관계라고 봅니다. 네. 우선 본인들이 과거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천명하고 보여주고 그리고 국민은 그게 작은 씨앗이더라도 네. 나무만 바라보고 있고 죽어가는 나무만 바라볼 게 아니라 네. 새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네. 그 청년들이라고 해서 뭐 정신이 다 청년은 아닐 수도 있지만 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좀 좋은 정치 신인들,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정치 신인들이 양성될 수 있는 그러한 좀 시스템. 뭐 일본의 같은 경우는 마시시다 정경숙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에도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렇게 돼도 좋겠죠. 그러나 네. 시간이 너무 또 오래 걸리고요. 네. 당장 생활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생활 정치. 네, 생활 정치의 시작은 기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요. 그렇죠. 또 뭐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많이 그렇고요. 또 뭐 변호사 이런 분들도 있겠고 의사도 있겠고 모든 직업에 있는 분들이 종사하는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주부도 많이 참여하시고 집을 화평하게 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휴식처가 되게 하고 미래 세대를 길러가는 주부들이 제일 그 국민을 잘 대변할 수 있거든요. 네. 그분들을 위한 따로 양성소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국민이 내가 나서면 일이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득권 체제에 너무 굽신굽신거리지만 않으면 부패 한쪽에
같이 한 줄 서볼까 이렇게만 안 하면 네. 저는 뭐 그런 양성소가 네. 아주 소수 엘리트를 위해서 일부 필요는 하겠지만 네. 다수 국민이 참여하는 그런 시대가 왔으니까 생활 정치인들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모든 생활인들은 모든 직업인들은 자기 직업의 발전, 네. 자기 가게의 발전을 위해서 네. 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에 무관심해서는 안 되고 네. 정치권의 부패를 네. 반드시 막아내야 되는 거죠. 네. 더더구나 우리가 낸 세금으로 한 거지 그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조금 더 용기를 가지고 정치권에 관심을 좀 가지고 좀 참여를 하셔야 이 정치가 좀 많이 깨끗해지지 않을까. 특히 네. 일자리를 늘리거나 네. 뭐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거나 이러는 것은 국민이 나서서 예를 들면 노사정이 합의한 연간 1,800시간 실천 방안을 내라. 이건 당장 몇백만 개 일자리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지금 과로는 하지만 특권비를 많이 받아가시는 분들을 어떻게 잘 이렇게 그 변화 관리를 해드릴 것이냐. 네. 뭐 또 노조가 과격해지지 않게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뭐 이런 거는 있지만 사실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건 생활인들이 나서고 특히 네. 젊은이들이 나서서 네. 노사정 합의 2018년 20년으로 미루지 말고 2013년에 결행하자. 내년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거 다 아마 여러 당들에서 그거 하겠다고 그럴 겁니다. 네. 근데 안 나서면 그냥 2018년 20년으로 네. 미뤄두고선 그냥 기득권 체제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참 그 기간이 너무 고통스러워질 그렇죠. 수 있지 않을까. 외토로 수백만 명이 고생을 하며 그다음에 그 수백만 명이 참여함으로써 학습 제도도 생길 수 있고 네네. 정규직화가 가능해지는데 네. 모토로 전 국민의 50% 가까이가 비정규직화돼 있는 이 상태를 네. 그리고 수백만 명이 일자리가 없고 네. 고용률이 선진국보다 7, 8%에서 10%씩 낮은 네. 이 상황을 왜 방치하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뭐 오랜 시간 걸리는 거 아니에요. 네. 정경숙 없어도 그냥 온 국민이 나서 갖고 요구하면 저는 올해 심지어 총선에서도 반영될 수 있지만 네. 요구하지 않으니까 양당에서는 그게 잘 안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요구하면 그 경제적 조치가 금세 내려질 겁니다. 네. 그리고 대선에서는 그게 핵심이 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대선에서 이 부분은 정말 다뤄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우리나라 일자리 문제 풀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또 특별히 젊은 층이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릴 것이다. 가짜 일자리가 아니라 진짜 일자리 아주 좋은 일자리 3,400만 개가 생기는 거를 왜 국민이 합의만 하면 되는데 그걸 남한테 맡겨요. 그것도 안 하겠다는 사람들한테 못으로 계속 맡겨요. 맞습니다. 하겠다는 분들 또 할 수 있는 분들을 좀 선정해서 그렇지. 그분들을 중심으로 좀 여론이 좀 모이고 그리고 힘이 좀 모아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규직으로 지금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중요한 솔루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기업 비용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특근비가 나눠져서 쓰이는 것뿐이고 연 17조 원이나 되는 경제적 그 부담을 산업재해 때문에 미루는데 그런 것이 산업재해 비용이 주는 거가 되고 생산성과 품질이 올라가서 오히려 기업에는 수익이 늘어나는 거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이야말로 사실은 약간 두렵긴 하지만 노조를 어떻게 관리할 줄 몰라서 두렵지만 기업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거고요. 그리고 국민은 3,400만 개의 일자리가 더 생겨서 좋은 거고. 그럼요. 그럼 국가적으로도 뭐 당연히 발전하고. 다만 지금 특권하던 분들이 일시에 특권 수당이 줄면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만 사회적 합의를 잘하면 되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다음 주는 뭐 한참 총선 중에 저희가 한번 또 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후보 등록을 마감하는 날인데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께도 한 말씀 해주시고 또 국민분들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이번에는 정말로 대한민국이 새로운 플랫폼 판을 짜지 않으면 그래서 과거 방식대로 과거 플랫폼 위에서 이 연 350조의 예산을 4년 5년을 더 쓴다면 대한민국이 매우 불행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행합니까? 일자리도 없고 희망이 없잖아요. 이것을 바로잡는 길은 새로운 판을 짤 수 있는 의지와 그런 그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젊은 분들께서 어르신들께만 다 맡기지 말고 어르신들은 그동안 너무 애써왔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2030 사대가 대한민국을 또 걸머질 때입니다. 네. 정말 이번 총선은 저는 새로운 정치 신인들이 정치권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 또 국민 경제를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을 선택하는 그러한 총선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시고 네, 귀한 말씀해 주신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